저희가 흔히 이제 자궁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궁암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고 첫 번째는 가장 흔한 타입이 자궁경부암이라 그래가지고 자궁 입구에 생기는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내막암이라 그래가지고 자궁 안쪽, 자궁 내막 조직에 생기는 암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육종암이라 그래가지고 자궁 근육, 그러니까 자궁 몸통에 생기는 세 가지 암이 사실은 각각 다 다른 종류의 암이고 다른 형태를 띠고 원인도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암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육종암은 조금 드문 형태의 암이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암이 자궁경부암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내막암이라서 자궁경부암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내막암 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의학 용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오해가 쉬운데, 자궁 내막증 그러면은 자궁 내막에 무슨 병이 생긴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생리혈이 역류해 가지고 자궁 내막 조직이 골반이라든가 난소에 파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자궁 내막에 생기는 병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후진국형 암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위생 상태라든가 성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종류의 암이고,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라 요새 최근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암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 수준이 향상하고 저희 스스로도 나라가 선진국화되고 있다고 보니까 환자들 질병 형태도 약간 선진국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대장암, 유방암하고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좀 전형적인 선진국형 암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형 암이란 뜻은 위생하고 상관없이 영양 상태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영양이 과잉이 되면, 즉 비만이 되면 증가하는 암들을 저희가 선진국형 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형적으로 그 비만 환자들이 좀 늘고 영양 과잉이 되고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가 늘어나면서 자궁 내막암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외국 통계를 하면 대부분 유럽 통계라든가 미국 통계들을 들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암이 훨씬 더 많은 타입인데 저희는 아직도 자궁 경부암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는데 아직 환자들 질병 형태는 아직 약간 후진국형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들은 좀 드물고 호르몬이라든가 영양 상태, 물론 그 예전에는 60대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던 게 이제 최근에 50대로 조금 나이가 젊어지긴 했는데, 자궁 내막암은 조금 나이 드신 환자분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원인이 성관계로 인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라서 성관계 연령이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죠. 그래서 도덕적인 관점에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뭐 30대 때 성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현실적으로는 10대 후반부터도 성관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 암이 발생이 증가하는 피크가 한번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피크들 때문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환자들이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 자궁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서 자궁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감염이 되는데,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대부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감기랑 똑같아가지고 감염이 된 바이러스는 90% 이상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데, 일부가 이제 자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세포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자궁경부 2형증 내지는 2형성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서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내막이 두꺼워지는 원인은 호르몬이 과다하기 때문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근데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이 비만해지게 되면은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원료가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만해지게 되면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궁 내막을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자궁 내막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호르몬 치료라든가 어떤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무월경, 생리를 건너뛰게 되면서 우리 이제 현대화되면서 자궁 문제뿐만 아니라 난소, 여성 호르몬 쪽에도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최근에 진료를 보다 보면 생리불순을 겪는 환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생리불순이 오게 되면서 생리를 건너뛰는 여자분들이 많아지는데, 생리를 건너뛰면 그냥 생리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생리를 해줘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른들이나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제 몸 안에 죽은 피가 좀 빠져나가야 건강해진다, 생리를 해야 건강하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생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건강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이제 각각 작용을 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그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줬다면은 그거는 사실 임신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자궁 내막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또 새로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계속 먹기만 하고 음식을 치우지 않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듯이 자궁 내막이 임신을 준비하느라고 두꺼워졌다가 프로게스테론이 그걸 정리를 못 해주고 계속 에스트로겐만 나와가지고 내막이 두꺼워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상 증상들이 발현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대표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곳이 난소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궁 내막증의 90%가 난소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난소에서 발생하는 자궁 내막증, 그런 병변을 저희가 자궁 내막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궁 내막종 중에 일부가 난소암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암이 다 그렇지만은 전조 증상이 사실은 흔한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 통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라든가 무슨 증상을 느껴서 가게 되면 조금 병원에 늦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긴 하거든요. 뭐 출혈이라는 게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기 때문에 뭐 부정출혈도 있고 생리 후 출혈도 있고, 생리가 좀 길어지는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경우, 건너뛰는 경우, 그래서 출혈과 관련되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출혈만 가지고 뭔가를 의심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상 출혈, 그러니까 생리할 때가 아닌데 피가 날 때가 아닌데 피가 난다, 그러면 반드시 산부인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초기 같은 경우 증상이 없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관계 후에 출혈이 되는 경우, 성관계 후에 출혈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냄새 나는 분비물이, 이제 이걸 무조건 냄새 나는 분비물이 암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여자분들이 이제 질염이라든가 뭐 방광염 이런 염증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분비물들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암을 의심할 수는 없는데, 좀 이상하게 냄새 나는 분비물이 오래 간다든가 그렇게 계속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후에 잘 생기는 거라서, 내가 이제 생리가 끝났는데 폐경 후 여성분들이 갑자기 출혈이 되네,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리통 자체는 이제 그 암보다는 자궁 근종이라든가 성근증, 뇌막증, 다른 양성 질환과 더 많은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은, 일단 생리의 패턴이라든가 항상,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일정하게 생리 양도 그렇고 생리통도 그렇고 보통 일정하게 가는 게 대부분인데, 조금 그런 게 심해졌다거나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은 분명히 자궁이라든가 난소, 호르몬 등의 이상이 생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해가지고 피 검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는 원인이 확실하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그 피가 나는 부분들이 암과 연관된 그런 의심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정밀 검사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게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그렇게 되면 자궁 내막 조직 검사, 흔히 이제 소파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막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궁 경부암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암 중에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자궁 경부암 검사를 나라에서 이제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2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잘 받으셔도 사실은 암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뭐 그런 검사를 잘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자궁 경부암 검사와 그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라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그 언제 발견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1기암, 2기암, 3기암, 4기암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뭐 영기암, 그러니까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는 영기암이나 보통 1기에만 발견되면 치료는 수술로 치료가 거의 대부분 끝이 나게 되고, 그다음 추가 치료, 뭐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생존율, 그러니까 완치율도 거의 90% 이상, 뭐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뭐 일찍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 이상 발견이 되면 자궁 경부암은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도 2기 이상 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3기 이상 그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완치율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은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암까지 진행하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궁 경부암 예방하기 가장 좋은 암이라고 하는 게 암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형증 단계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이형증 단계에서 암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최소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검사만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다면은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자궁 경부암 검사의 보통 정확도는 한 70%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낮긴 한데 그래도 2년마다 이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3번 연속으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가 30% 정도가 음성으로 암이 있는 환자가 발견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또 30%하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2.7% 이렇게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받아서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영원히 이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번 이상 그 저희가 정상으로 나와야 아 진짜 깨끗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만 하고 퇴원하신다 그러면은 2주 정도면 치료 기간이 충분하고요. 뭐 이제 입원 기간은 2주 이내로 입원을 하시게 되고요. 회복되는 단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6주에서 8주? 수술로 인한 치료는 6주에서 8주 정도면 충분하게 되는데 이제 항암 치료 단계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은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통 2달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연령대하고 임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암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뭐 아가씨 때 암이 발견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임신한 상태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임신 전에 이렇게 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암은 사람의 생존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자궁을 살리는 치료와 자궁을 없애는 치료 2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자궁을 가급적이면 살리는 치료를 하게 되고 중기 이상 진행이 된다고 치면은 환자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뭐 현실적으로 자궁을 적출한 상태에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자궁 이식을 해가지고 임신했다 뭐 그런 사례들도 아주 일부 보고가 되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고 어찌됐든 자궁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궁을 살리려면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빨리 발견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아가씨들이라도 성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자궁 경부암 검사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되면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원추 절제 수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궁 입구만 일부 약간 도려내는 수술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임신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경부 절제 수술이 있거든요. 근데 자궁 경부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임신은 조금 힘들고 이제 시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임신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자궁 경부가 없기 때문에 자궁 입구를 묶어놓는 수술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연분만보다는 이제 수술적인 분만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추절제술만 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제가 자궁 내막암을 치료하는 약제로도 쓰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되면 그리고 아니면 아직 그 아기가 없고 임신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은 자궁 내막암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제를 써가지고 자궁 내막을 계속 청소해주는 치료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궁 내막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임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 자궁 내막은 뭐 임신 중에는 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할 수는 없고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가 임신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궁 경부암이 이제 어느 정도나 진행이 돼 있는가 그리고 임신 또 시기가 어느 시기에 발견이 되는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초기 내지는 이형증 단계에 발견이 됐다면은 만삭 때까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라고 판단이 되면 태아의 성숙도,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살 수 있을지와 지금 현재 자궁 경부암의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 경부암 치료는 임신 중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궁 경부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태아를 사산하고
태아를 포기하고 자궁 경부암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겠다 싶으면은 뭐 26주 태아가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더라도 혼자 숨 쉴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하게 되고, 그리고 26주 이상 임신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고, 산부인과는 이렇게 이제 임신을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결혼했다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임신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리고 이후에는 뭐 출산이 다 끝났고 더 이상 임신을 원치 않느냐, 그 다음에 폐경이 됐느냐, 이런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과 자세한 상담을 좀 하고 환자분한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신도 마찬가지로 임신 어느 단계에서 발견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태아의 안전성과 그 다음에 엄마의 안전성 두 가지를 따져가지고, 근데 이제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엄마의 안전을 조금 더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살려놔야 또 임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을 그 수술한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타목시펜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방암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궁 내막을 증식시켜가지고 뭐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보조 치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과다한 에스트로겐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내막암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임약 같은 경우 오히려 내막암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은 강력하게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막을 계속 청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막이 두꺼워지면 내막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작용을 하면 내막암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피임약을 먹는 여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적은 피임 목적이겠지만은, 두 번째 목적은 생리양이 너무 많다거나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그걸 조절할 목적, 아니면 뭐 놀러 간다거나 일정 때문에 생리 기간을 좀 조절할 목적, 아니면 생리가 불순하거나 아니면 생리가 너무 길어지거나 그래가지고 생리 자체를 조절할 목적, 이런 목적들로 먹는데, 거기 안에는 프로게스테론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피임약들을 복용하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자궁 내막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내막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궁 안의 혹이라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자궁 근종인데요. 이제 자궁 근종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문 암 중에 하나인 육종암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암으로 발전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암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3% 낮은 비율이라 암을 걱정을 하면서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근종이 있다면은 주기적으로 크기가 커지는지 다른 증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일단 골반에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좋은데, 보정 속옷을 입다 보면은 골반을 너무 꽉 조여놓기 때문에 골반에 혈액순환이 좀 정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그런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좀 통증 같은 게 유발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암까지 연관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바이러스 예방하는 걸 제가 1차 예방이라 그래요.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 성관계를 안 하면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그게 이제 필수 접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한테는 지금은 다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이상 된 친구들은 이제 나라에서 예방 접종 혜택을 못 본 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2차 예방은 일단은 뭐 이미 그 예방접종을 못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 중에 자궁 경부암이 되기 전에만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염 단계를 지나서 이형증 단계를 거쳐서 자궁 경부암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암 검사를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자궁 경부암이 바이러스랑 연관돼 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과정이 다 밝혀져 있고, 그다음에 조기 발견을 해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밝혀져 있는 암은 아마도 자궁 경부암이 유일한 암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암을 빨리 발견하면 좋다고는 이야기하지만은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 위내시경도 뭐 매번 위내시경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위내시경 한다고 다 발견되는 건 아닌데, 자궁 경부암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마취라거나 그러지 않고 진찰대만 올라가면 바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궁 경부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2차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꼽자면 이제 건전한 성생활 파트너가 좀 많다거나 성 경험의 횟수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조금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관계를 갖다 보면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환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좀 건전한 성생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이지 치료 백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라서 치료 효과는 없지만은 최근에 치료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이내에 아마 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면역력이 좀 약화가 돼가지고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들한테서 자궁경부암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과일 종류들, 뭐 신선한 채소, 야채들, 뭐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 효과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라 그래가지고 능동적으로 운동하는 근육과 심장이나 자궁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자율신경계가 움직이는 불수의근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궁은 불수의근, 그러니까 그런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근육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 효과를 통해서 뭐 뚜렷한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비만이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하기 때문에 그 항상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고 좀 비만을 좀 줄이는 거는 자궁 내막암 예방에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는 거라서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생리불순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궁에 대한 검사라든가 호르몬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생리불순이 오게 되면 과다한 호르몬에 오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다낭성 난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이 돼가지고 자궁 내막암의 발생 빈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현대인들 회식 많이 하고 항상 피곤함에 지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 있는 생활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배고프거나 단 음식들 사실은 이제 이 당분이 에너지를 빨리 일으키긴 하지만은 모든 성인병의 그 원인이 되고 당을 조절하는 게 사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입이 간사해가지고 당구에 엄청 땡겨요. 그런데 이제 이 당분들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체내 미생물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 미생물이 좋아하는 당분을 먹어줘야 되는데 미생물이 싫어하는 당분을 먹으면은 몸 안에 그게 다 축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살이 찌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형적으로 살찌는 체형이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식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저는 수술한 의사라서 체력이 떨어지면 수술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체력을 좀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까지는 에어로빅을 좀 했었고요. 유산소 운동으로. 아무래도 제가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여자분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수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은 뭐 수영 같은 경우는 근육에 무리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하시기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시원한 물에서 운동을 한다는 그런 청량감 같은 거 주는 것도 대단히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운동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이동이 가능한 수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운동도 되긴 하지만은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최근에 서울시에서 따릉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전거도 해주고 아주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던데 저도 그래서 따릉이 회원가입하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는 이동도 가능하고 운동도 되고 뭐 교통비도 절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리 뭐 하체 관절이 튼튼해지게 되고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게 되는데 운동도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데 근력 운동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체 운동을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요. 허벅지 운동과 코어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허벅지 운동이 돼야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거든요. 허벅지의 근육량이 줄어드는 순간 환자가 그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데 자리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오래 못 사세요. 그래서 오래 살고 오래 하려면은 허벅지 근육이 그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자가 보행이 가능한데 근육이 한 40대까지는 뭐 자기 타고난 근육량으로 버텨주는데 4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 예전에는 골다공증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는 근육 감소증이라 그래가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허벅지 근육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게 조금 젊어졌을 적에 그리고 나이가 드시더라도 허벅지 근육이 이제 줄어들지 않도록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허벅지 근육이 모든 건강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허벅지 근육이 아마 몸 중에 제일 큰 근육일 거예요.
제일 큰 근육 두 개를 잡자면 등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등은 뭐 광배, 활배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사실 근육을 키우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키우기 쉽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이 사실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조금만 해도 땀이 잘 안 나는데 뭐 좀 달리기라든가 뭐 줄넘기 같이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땀이 나거든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인데 아마도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뇨도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